김도훈 평가사입니다. 저희 수강생분께서 의뢰하신 경매 물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1541 사건을 요청해 주셨어요. 문의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다섯 번째 거, 2층 202호에 대한, 분석을 좀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 1541로 보면은 지금 101호부터 쭉 경매가 다 들어왔잖아요. 쭉 다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물건이 들어왔을 때, 지금 하나 사례 분석 이전에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은 이제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그 다음에 뭐 기술적, 뭐 물리적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위험들을 우리는 다 이제 회피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대량의 물건이 나온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유를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토지가 있는 거에서 개별 호들이 쭉 있는 거에서 전체가 통으로 나왔어요. 전체가 통으로 나와서 내가 그 중에 하나를 낙찰받겠다. 나쁘진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 발생될 수 있는 이 위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자, 구분 건물입니다. 자, 구분 건물이라고 하면은 구분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자, 기존에 막 있었던 건물에 하나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관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 전체가 다 경매로 나왔다고 하면 이제 관리 주체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깁니다. 지금 그리고 이 관리 주체가 생기려고 하면은 이 부동산들이 다 낙찰을 받아서 어느 정도 채워져야지 관리가 이루어져요. 자, 그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낙찰 받고 났는데 나머지는 다 세입자들이 있고 뭐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들이 해결될 동안에 그 경제적 상황들이 물음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만약 이 많은 것 중에 내가 과반 이상을 낙찰을 받아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본인이 관리의 주체를 될 수가 있습니다. 관리의 주체가. 자,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설정한 대로 관리비를 납부해야 되고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위험이 발생됐을 때 통제력이 대단히 상실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러한 특수한 건물들은 제가 제안하는 거는 내가 진짜 과반 이상을 낙찰 받겠다라고 하는 식의 투자자들은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그러면 내가 이제 가격 결정권자도 됩니다. 이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내가 과반수 이상을 낙찰 받아버리면은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이러한 가격의 결정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과반수 이상 해갖고 내가 관리비 나한테 내야 돼. 이 사람이 만약 A라는 관리회사의 대표가 이걸 낙찰 받아버린다고 하면은 우리 관리회사에다가 우리가 관리를 할게라는 식으로 관리가 이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 경제, 제도, 기술 이런 것 중에 지금 이 건물은 신축이 22년도에 된 거라서 물리적인 위험들에 대한 거는 극히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적인 문제에서도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세입자를 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험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000만 원 정도 세입자가 있으니까. 근데 경제적인 거 나중에 진행됐을 때 상황에서 이 관리 부재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먼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있는 거 과반수 이상을 내가 낙찰 받겠다라고 하는 거가 아닌 이상은, 아니면 아예 뒤쪽에 들어가는 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물건은 맞습니다. 괜히 위험을 떠넘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빼놓고 이 물건 자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강의 해제 모드는 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하는 데에서는 강의 모드를 해제해서 설명드릴 건데, 지금 유튜버 용어는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강의 모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을 바라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뭔가, 종류가 뭔가,
아파트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얘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아파트형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도시의 생활주택에서 얘는 아파트형 층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죠? 1층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5개층 이상이 되는 거니까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파트라고 했지만 실질은 아파트가 아니라 원룸 형태다, 오피스텔 형태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격대는 오피스텔 정도 가격대를 머릿속에 넣고 이 부동산을 바라보시는 게 좋아요. 자, 우선 이 자료에서 먼저 시선이 가야 될 것. 자, 제일 처음째 가격이 있습니다. 7억 8,500만 원. 그러면 이 가격은 감정가라는 거는 뒤에 쭉 보시면은 감정기일에 요날 24년 6월 16일 날 7억 8,500만 원이란 가격을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은 25년도 7월입니다. 자, 이 8월 달에 예정된 게 4억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거보다 훨씬 떨어지긴 했지만, 이 원 가격 자체가 좀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물음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면요, 지금, 감정기 경매 접수가 경매 접수 지나고 나서 거의 1년 동안 이렇게 진행됐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면은 권리 관계들이 아까 엄청 많았잖아요. 한 통으로 소유자 토지 건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뭐 소유자도 있고 그다음에 세입자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통지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대법원 주의사항에 대한 것들은 보면은 뭐 1층 및 말측 부분이 뭐 이렇게 같은 레벨로 연결되어 있다. 아마 이게 지금 로드 보면 경사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보라고 하는데 크게 뭐 판단하는 데에서 위험 요인은 없습니다. 자, 감정서 요약은, 감정서는 토지 건물 배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저희가, 감정 명령서에 토지 건물 배분해서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가격을 구할 때는 7억 8,500만 원을 공부상 전유면적 기준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하는 게 원칙적인 방법인 거라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을 겁니다. 나머지 사항들 쭉 보시면서, 이제 원룸형이기 때문에 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다. 도시가스가 잘 들어가 있는지, 승강기가 들어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건 뭐 가볍게 넘어가시고 뒤에 있는 임차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자, 주거용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에서 이제 임차인들을 내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인수액 없다라고 하면은 이 배당액 1,000만 원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이 임차인 보고 그냥 나가세요라고 해갖고 그럼 안 나가죠. 이사비 같은 걸 청구해서 내보낼 수 있는 거지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좀 간단한 명도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월세가 이제 1,000만 원에 75만 원 정도로 월세가 기존에 있었던 거로 인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뒤에 이제 수익료표도 있겠지만 월세는 75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요 정도를 내가 임대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뒤로 쭉 가시면은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이제 권리 분석하면 말소 기준 권리가 뭐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인수되고 말소되고 이런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권리 분석 단계는 초짜가 할 게 아니라 부동산은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를 판단한 다음에 법률적 관계에서 소득을 얻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인수, 말소, 여기서 인수할 게 있는지 말소할 게 있는지에 대한 요구 판단만 해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경매 초짜이신 분이라고 하면은 말소 되면은 오케이 다 말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말소 다 되고 나서 그냥 내가 책임질 거는 없는 관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임차인 배당 기준표 뭐 여러 가지 표들을 다 계산을 했어요. 이거는 뭐 산수적으로 그러니까 산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권리 분석을 배워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하는 거는 더 고차원적인 경매 투자자가 됐을 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제공되는 것만 보고 오케이. 여기서 뭔가 인수 그런 물건은 보지 말고 말소되는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임금 낙찰 통계는 참고사항인 거지 여기에 맞춰서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주택에 대해서 이 정도라고 했는데 내가 들어갈 입찰금은
나의 재정적 수익 기반과 내가 요구하는 수익, 내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거가 기본인 거지, 이러한 낙찰가율에 대한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좌지우지 되면은, 입찰을 들어가지도 못하기도 하는 부분들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참고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 차트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라고 했어요. 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도 있고, 구분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도 있습니다. 그래프가 쭉 올라가다가 보면 22년 이후로 꺾였네요. 그러면은 꺾였으니까 이게 가격이 뭔가 떨어진 거야? 라고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자, 이 공시 가격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물론 이제 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공시가격, 개별 공시가격을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게 정부의 정책적인 영향들이 가미되기 때문에 요때는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개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겠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긴 왜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거래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좀 낮추겠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얘기를 해서 가격이 낮아진 겁니다. 전국의 토지가 대부분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국에 22년부터 23년까지 거래 가격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그냥 공시 현실화율에 대한 비율을 정책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떨어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쭉 상승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표에 있는 거에서 정보가 웬만한 건 충분히 나왔습니다. 충분히 나왔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물리적 이런 요인들에 대한 위험 요인이 무엇일까 좀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회적인가 이런 건 어쨌든 지금 생활주택에 대한 트렌드 이제 한물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열심히 요 부분들을 수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인 거는 내가 4억의 낙찰을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가 더 핵심일 거예요. 그다음에 이 4억의 낙찰 받고 나서 이 가격이 올라갈지 낮을지. 내가 무조건 이 부동산을 사겠다 그러면 4억이 아니라 10억이도 내가 낙찰받아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투자 입장이라고 하면은 최소로 낮게 경매는 낙찰받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 요인에서 판단할 때 이 부동산은 부동산 자체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내비가 편해서 카카오 맵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요 부동산의 지리적 인근의 형태를 쭉 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이대역을 중심으로 여기 이렇게 개발된 아파트 마포 그랑자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 있는 요 위쪽은 재개발이 좀 될랑말랑 염리동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거의 역세권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쵸? 여기보다도 더 땡큐겠네요. 여기는 여기로 가서 건너와야겠지만 얘는 여기 있다고 하면 만약 그냥 조금 아파트 단지에서 뒤를 더 판다고 하면 바로 비 안 맞고 지하철역을 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능할 정도로 지리적 위치는 대단히 좋다. 그 다음에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개발되어 있는, 위치가 좋으니까 개발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쪽 지역보다도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겠다,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 나는 여기서 부동산을 사서 임대소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에 염리동이 개발됐을 때 개발 후 가치를 누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좀 그래도 노후주택 비율 개념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반듯반듯하게 되어서 있는 도로나 이런 조건들이 좋잖아요. 물론 이제 노후주택에 대한 판단은 또 더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물음표로 생각을 하시고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더 낫겠다. 부동산 투자에서 미래만 너무 희망을 갖고 보시면은 투자에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래 개발은 물음표 그건 생각하지 말고 현재 가치 4억으로 받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사이트에서 다양한 거를 바로 링크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거래, 아파트 실거래가 이런 것들도 링크를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물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아파트로 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여기 2대였죠. 2대 바로 여기 안 보이냐? 죄송합니다. 자, 이쪽에 여러분들 요건 제가 세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거래된 가격들이
거래된 가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충정로까지 가고 정신없이 여기 죄송합니다. 자, 그럼 요 단지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런 성신 아파트,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요 아파트, 이런 것들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비교를 하실 때 얘는 아파트로 해서 검색이 되긴 했지만 아파트 가격을 쫓아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피스텔이나 원룸 가격의 대체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앞에 있는 이 아파트 가격을 절대 쫓아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물론 단지 앞쪽에 있으니까 그래도 뭐 영향을 받겠지만 제 생각에는 얘와 유사한 단독 단지로 있는 지금 성신 아파트는 지금 단독 단지잖아요. 지금 10몇 세대가 17세대인가 있는 한 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근데 이것도 비교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게 전용 면적이 좀 커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것보다도 조금 현재의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이 매물 자료를 보시면은 현재 어느 정도 가격 수준에 대한 것들 시장에 나와 있구나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대역 기준으로, 얘가 지금, 매매 28억, 뭐,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봤던 이제 성신 단지가 8억에서 12억,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매매가 6개 있었고, 근데 지금 얘가 30.17, 그냥 이제 분양 면적이 30.17인 거니까, 나머지랑 비교해 보면은, 이거 정도가 어찌 보면 그쵸? 비교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82제곱미터, 112제곱미터 이런 거랑은 비교 가능성이 낮죠. 뭐 요거 정도 그쵸? 보면은 거의 주상복합 오피스텔 가격 위주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의 경쟁 상대는 이 아파트들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지금 이제 오피스텔 정도 여기 그 2대역 스타일스, 요거 정도일 것 같네요. 그러면은 얼마가 매매가 됐냐? 1억 7,800, 2억, 이 정도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2억 9천, 뭐 2억 2천 정도 됐네요. 그쵸? 뭐 41제곱미터, 30제곱미터. 자, 그러면은 지금 4억을 내가 여기도 1억 3천 정도 있고 4억을 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상복합이 3억이에요. 3억에서 3억 8천 그 정도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라고 하면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들고 날고 하기에 편한 요쪽이 더 좀 세를 놓기가 더 편한 부분인 거고요. 주거용으로 좋지 않아요. 주거용으로는 한적하고 좋을 수 있겠지만 주거용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6.9평이었습니다. 6.9평이면은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살 사람들인 거지 방 3, 4개 있는 주거용 개념보다는 약하겠죠. 그래서 저보고 판단을 하라고 하면 경쟁 상대는 얘를 기준으로 2대역 스타일스 도시용 주택 얘를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럼 4억보다는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얘는 바로 그냥 도심가에 있고 임대가 더 나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수익률 계산기로 한번 가서 볼게요. 지금 4억에 입찰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의 수익률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0.23%인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대출금의 50% 이제 경락자금 대출로 받아서 이제 진행한다는 개념인 거고, 그랬을 때 마이너스 0.23%입니다. 내가 6.9평에 그냥 실질 소유자로 산다라고 해도 저는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가격의 확대 가능성에서는 낮을 것 같고요. 이 아파트가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살 수 있는 거는 뒤쪽에 염리동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가격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요 4억이라는 것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4억에 대한 가격은 지금도 많이 높고 그 다음에 향후에 염리동 개발을 기준으로 내가 4억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다라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4억을 투자하고 4억이 아니라 뭐 2억이라고 하더라도 대출 50%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익률 자체가 뭐 지금 1000에 75라는 것도 지금 공실이 차여 있을 때 1000에 75 개념인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동산의 관리, 이 관리 자체가 어디 주체에서 할 건지, 내가 지금 201호 하나 낙찰 받았는데 내가 혼자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관리 주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관리 주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의 관리 상태는 또 대단히 열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투자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관리 단계에서의 영향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냥 이 아파트가 관리단이 있고 하나만 나왔다 그러면, 그래, 그래도 조금 들어가서 지금 있었던 관리 주체들하고 뭐 어롱더롱 해갖고서는 관리되면서 아파트 관리 유지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장 가보면요, 관리 주체가 없어져 버리다 보면은 관리비 미납 사태, 뭐 관리할 주체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기 끊어지고 승강기 안 나가고 뭐 이런 사태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동산을 봤을 때 22년도에 건축되어서 매우 아름다운, 잘 보이는, 이쁘게 보이는 부동산인데, 제가 생각할 때 3, 4년만 지나고 났을 때는 관리가 부재돼서 부동산이 대단히 열악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투자의 핵심은 내가 한 50% 이상의 아파트를 낙찰을 받는 건데, 근데 지금 떨어졌다 해도 또 4억이에요. 근데 저희 요 부분을 보시면, 이전에 앞소유자는 6억에 분양 받은 거예요.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 6억에 받은 것도 힘들어서 넘어간 건데, 4억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때보다 더 위험한 요인들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 3억 정도 개념이면은 조금 모를까, 4억에 들어가는 것도 매우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투자의 의견은 제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